네, 안녕하세요. 올가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과 함께 템이라고 해서 시장 침투율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구해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7가지 정도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중요한 개념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메칼프의 법칙은 이제 이더넷의 창시자인 로버트 메칼프가 80년대에 제시한 이론으로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인데 굳이 원문 논문을 볼 필요는 없이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플스5를 샀는데 하노라 때문에 눈치 보여서 이걸 중고로 팔아야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뭐 4명 있는 카톡방에 이거 50만원에 살 사람 하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50만원이란 가격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친구들도 다들 마누라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50만원이 비싸기 때문에 사지 않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당근 마켓에 올려서 조회수가 2000회인데 아무도 50만원에 사지 않는다면 저는 50만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보는 저뿐만 아니라 이 가격을 조회한 2000명에게도 전파되는 귀한 정보입니다. 50만원짜리 중고 플스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면 호구다 라는 정보죠. 이런 식으로 상호 간의 정보가 전파되는 데서 오는 그 가치를 네트워크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그냥 코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죠. 이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한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르노프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수신자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고 이제 라디오 회사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라디오 방송은 일방향으로 전파되는 만큼 n명의 수신자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는 n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 과학적 컴플렉시티 용어로는 O의 n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오늘 중요한 메칼프의 법칙은 라디오처럼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트워크에 한 명이 있을 때는 연결이 0개죠. 근데 두 명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연결이 일어나니까 1개. 그 다음 3명이 있으면은 삼각형의 변을 생각해보면 3개. 그 다음 4명이 있으면 사각형의 변에다가 이 대각선으로 2개가 있으니까 6개. 또 여기 5명이 있으면은 이제 오각형에다가 별 모양으로 또 5개가 그려지니까 10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n명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한 연결의 개수는 n의 n-1 나누기 2입니다. 이 식을 풀면은 n제곱 빼기 n 나누기 2인데 여기서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n제곱에 비해서 마이너스 n은 무의미해지고 아래 뭐 2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사실상 요게 이제 주도한다.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5의 n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처음 제시된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증하는 그 어떠한 실제 데이터도 없었는데 2013년에 메칼프 본인이 페이스북 데이터와 매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텐센트라던가 다른 SNS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리드의 법칙은 네트워크가 충분히 커지면 그 안에서 서브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치는 2의 n제곱으로 늘어난다 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소셜미디어라기보다는 쌍방향 거래 체인이기 때문에 메칼프의 법칙이 가장 연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2018년 정도부터 학계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승수가 이제 제곱의 이 2보다는 조금 작은 1.69승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메칼프의 법칙은 이제 모두가 모두에게 전부 연결된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체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보다는 적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메칼프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논문마다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트코인의 활성화된 주소 개수의 몇 승을 활용해서 회귀 분석을 돌리는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재미난 변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CFA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페이퍼에서 글래스노드 데이터로 계산한 그래프인데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0.78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실시간 그래프로 구현된 플랫폼들이 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한 세 번째 방법은 Cost of Production 모델이라고 해서 원자재 쪽에서 생산 단가를 참고하는 모델인데요. 은의 생산 단가가 20달러일 경우에 은 가격이 2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은 생산자들이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가격의 바닥은 $20 이상에서 형성된다는 논리를 차용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전기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업체들이 전기료보다도 비트코인 가격이 싸면 채굴을 덜 할 것이고, 전기료에 비해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면 채굴을 많이 할 것이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 비용은 이렇고 한 개 효용은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동일하게 되는 걸 유도하는 건데요. 너무 복잡하죠? 여기서 시그마는 24시간을 3600초로 곱한 뒤에 2의 32승을 나눈 상수로서 한 개의 해시가 블록을 풀 확률을 표준하는 값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은 큰 효용이 없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계산한 값을 이제 매크로마이크로라는 사이트에서 그래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해 보시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은 68,400인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65,000, 66,000 정도니까 이 모델을 따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지표인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식까지 보시면 와, 이거 정말 논리적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은 논리적으로 좀 약한 고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재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수요 탄력성이 훨씬 낮습니다. 철강 값이 비싸다고 해서 당장 철강을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반도체 생산해야 하는데 텅스텐 비싸다고 엔비디아가 텅스텐을 사지 않을 순 없죠. 또 전기차 생산해야 하는데 테슬라가 구리 비싸고 리튬 비싸다고 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수요 탄력성이 낮다는 사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재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격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원자재 기업들은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 되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수요 탄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상의 어떤 갑을 관계가 조금 이 역학이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리적인 문제는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cost of production 모델의 로직은 생산 단가를 설명 변수 삼아서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하려는 것인데, 실제로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생산 단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력이 높아 보이지만 이게 약간 그 인과관계의 로직이 역전되는 부분도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원리는 채굴자들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값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채굴자들이 연산을 시도하는 횟수를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블록 생성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채굴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해시를 찾는 난이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더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수록 채굴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연산, 더 많은 전기료를 써야 똑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와, 역시 비트코인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이제 무조건 좋게 보려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채굴의 동기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채굴 비용도 따라서 오른다. 그렇게 인과관계가 반대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자는 아예 틀린 이야기고 후자만 맞다. 그런 이분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지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한쪽 극단으로 해석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생산 단가 아래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생산 단가 아래에 있을 경우 가격이 생산 단가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생산 단가가 점점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논리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이제 비트코인 가치평가 방법론은 우리가 주식에서도 PER, PBR 같은 비율을 활용한 것처럼 비트코인에서도 그런 비율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지표로 MBT 레이시오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거래 볼륨으로 나눈 비율이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얼마나 활발히 거래되느냐에 비례한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메칼프의 법칙과 동일선상에 있는 매트릭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 가시면은 트레이딩 뷰나 이런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지금 요거는 비트코인이 로그 차트로 표현되어 있고요. 보시면 나름 이제 비율이 80 이상으로 치솟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치솟은 후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비율상으로는
하락 시그널이긴 하죠. 근데 물론 PER이나 PBR이 항상 정확한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니듯이 이러한 비율도 여러 보조적인 참고 자료 중 하나로 봐야겠고요. 다섯 번째 매트릭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Stock to Flow Ratio라고 해서 현재 발행되어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연간 발행되는 비트코인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제 이 매트릭은 골드에서는 비율이 60 정도로 일정해서 가끔 쓰이기도 하는데, 애초에 신규 공급량에 의해 어떤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그 어떤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더러 이걸 비트코인에 가져다 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개수는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구조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반감기 로직과 비슷하게 수요가 꾸준히 상승해 간다는 가정 하에서 초창기에는 맞았지만 수요가 점점 평탄해지면 급격하게 설명력을 잃어버릴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는 거는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지표는 MBRV 레이시오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비트코인 매수자들의 매수 가격 기준 총액 코스트 베이시스로 나눈 값인데요. 이건 결국 비트코인의 현재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1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미실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1보다 낮으면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2019년에 이 지표가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2021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2022년과 2023년에 이 지표가 1보다 낮을 때는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들이 선후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는 동행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고요. 또 이게 단기 변동성을 잡아내지 못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아무래도 잘 작동하지 않는 지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포엘 멀티플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급 사이드 쪽 지표인데, 매일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지난 365일 평균적으로 공급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제가 채굴자고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채굴로 쌓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언젠가 팔아야 하겠죠? 특히 채굴자들은 장비 비용이나 전기료 같은 다양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팔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푸엘 멀티플은 결국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채굴로 획득한 평단가 대비해서 얼마나 시세 차익이 생기고 있느냐를 표현해 줍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채굴해 오면서 채굴에서 받은 시점들의 평단가가 $10,000인데 지금 시장 가격이 $20,000라면 이 비율은 2겠죠. 자연스럽게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채굴자들이 본인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나름 괜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탁 투 플로우 비율에 비해서 논리도 나름 설득력이 있죠. 이 지표에 따르면 의외로 현 시점은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채굴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설 요인이 적다는 것이죠. 이제 비트코인 가치를 측정한 지표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리저브 리스크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트코인 가격을 호들뱅크라는 지표로 나눈 값입니다. 이제 호들뱅크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다음 네 가지 개념을 하나씩 봐야 하는데요.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하면 마지막 결론만 보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수는 축약해서 단순히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이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입니다. 어떤 비트코인이 거래된 지 열흘이 지났으면은 비트코인 일수는 10일이겠죠? 그러면 이 소멸 비트코인 일수인 BDD는 어떤 비트코인이 새로 거래됨으로 인해서 리셋되는 그 일수입니다. 어떤 비트코인이 10일간 어떤 지갑에 있다가 거래가 일어나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면 그 10일 쌓인 게 파괴되고 처음부터 1일이 카운트 되겠죠. 그래서 BDD는 10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막 10년 동안 보유했던 사람이 10개 비트코인을 팔면 365 곱하기 10년 곱하기 10개 하면은 36,500 그 BDD가 소멸되는 반면에 하루 보유했던 단타 매매자가 10개 비트코인을 팔면 그냥 10 BDD가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이 BDD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팔고 있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ABDD는 BDD를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 수로 나눠준 값인데, 결론적으로 매일의 평균 ABDD를 계산하면 각 날짜에 장기 보유자들이 팔고 있는지 단기 보유자들이 팔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로직은 비트코인을 오래 알고 오래 보유했던 사람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고 더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하는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차트에서 이제 빨간 이런 선들이 짙을수록 장기 보유자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장기 보유자들이 피크에서 이제 많이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매매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소멸 비트코인 일수의 어떤 가치, BOCD는 ABDD를 비트코인 가격으로 곱한 숫자인데요. 설명이 좀 복잡해서 그래프로 보시면 이 검은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BOCD가 회색이고, BOCD가 좀 보기가 힘든데 이 빨간 선이 BOCD의 30일간의 중앙값입니다. 이평선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평균 대신 중앙값을 쓴 거죠. 그래서 30일 그거라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생성되는 비트코인 일수는 결국 총 발행 개수만큼 생성됩니다. 2천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면 매일 생성되는 비트코인 일수는 2천만 1이죠. 그럼 이거를 총 발행 개수로 나눈 ABDD는 1입니다. 이 ABDD의 비트코인 가격을 곱한 BOCD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과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검은 선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 생성되는 비트코인 일수의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회색 선은 매일 소멸되는 비트코인 일수의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선보다 회색 선이 높을 때는 생성되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뜻이고, 검은 선보다 회색 선이 낮을수록 소멸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많다는 뜻으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매도를 미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회비용을 누적으로 계산한 게 호들뱅크고, 비트코인 가격을 호들뱅크로 나눈 비율이 리저브 리스크다. 저도 이거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나 싶긴 한데,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소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호들뱅크를 단순하게 BDD 누적 값으로 계산하고, 시가총액을 호들뱅크로 나눈 값으로 이제 뭐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들은 뭐 사실 다 필요 없고, 이 리스크 리저브 수치가 높은 이 빨간 라인은 장기 보유자들의 확신 대비해서 가격이 높아서 매도 시그널이고, 수치가 낮을 때는 이 장기 보유자들의 확신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편이라서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 시그널 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어느 정도는 보조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추정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전망을 제시할 깜냥이나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업에서 사용되고는 하는 방법론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비트코인 영상에서 댓글로 물론 좋은 논리와 서로 몰랐던 부분을 짚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예민하게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코인 하시는 분들을 뭐 코인충이라고 비하하고, 다른 쪽에서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뭐 인신공격하고, 이게 엔화나 뭐 구글 투자 이런 데서는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왜 유독 비트코인에서만 그런 격한 모습이 나올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 코인에 대한 뷰는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담론이나 신념에 의거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하게 종교와 정치 이야기도 신념에 의거하는 영역이라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인간관계에 좋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투자는 결국 신념의 영역보다는 논리와 근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가 코인 하시는 분이든 코인을 안 하시는 분이든 각자의 투자에 매우 해로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논리 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한 상태라면 그에 반하는 의견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 논리 체계를 더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이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현재의 비율을 강화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지금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돌아보고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본인 포지션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면 본인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뭐 아니면 도식의 확률 분포로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양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만든 것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든 투자하지 않는 분이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 알아주시고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주식시장에 또 벌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더 유익한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